네,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할 때 뭐 대형 마트라던가 아니면 내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 좀 힘들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회사가 있죠. 온라인 쇼핑이 하나의 상징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쿠팡에서 사 뭐 이럴 정도로 대명사가 돼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형마트나 다른 곳들이 힘들다면 쿠팡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또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매출이 40조를 넘었다 그래요. 이 40조가 어느 정도냐면 국내 유통업계는 다 모아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그럼 윤평관님 네. 그 쿠팡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네.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사실 네. 2010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네. 자본금 30억 원으로 출발을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30억 원. 네, 근데 그랬죠. 매출을 40조 넘어서 41조. 네,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같이 출발했던 그 당시에 뭐 소셜 커머스 업체라고 그랬죠. 팀원 UF 사태 뭐 네, 보듯이 맞습니다. 사실은 다들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당에 네. 쿠팡 혼자 어떻게 보게 되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쿠팡의 역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현대의 커머스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답 같은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출발했던 이제 뭐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됐든지 커머스 업체들이 됐든지 대충은 그냥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중개자 역할만 한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그걸 강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소비자 신뢰라든지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 같은 것도 굉장히 미진했었는데 사실 쿠팡은 그걸 갖다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콜센터도 제일 먼저 만들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유통, 그다음에 배달 혁명을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2014년에 로켓 배송을 통해서.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그 배달 트럭 그거 뭐 몇 개 늘린다고 되는 게 사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일반적으로 물류 창고 몇 개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주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한 거죠. 뭐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일종의 아주 잘 나가고 아주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자신들이 직접 매입을 해서 사서 그 산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일단 한다는 얘기가 네.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이제 배송을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와우 멤버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기존의 고객들을 갖다가 딴 데를 이탈하지 않도록 로열티를 갖다 충분하게끔 하는 노력들. 네. 거기다 최근에는 뭐 이 음식 배달, 그다음에 OTT까지 진출하고 있는 거죠. 네, 뭐 다 하고 있는. 예, 결국은 이제 그 쿠팡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0년부터 쭉 네.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커머스 시장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정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평론가님 말씀 주시니까 2010년경에 그 소셜 커머스가 이제 한때 엄청 유행했던 뭐 그때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 어느 맛집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사서 네, 그랬죠. 좀 뭐 20% 네. 30%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이제 밥 먹으러 다닐 때 열심히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나갔다는 거고 그 30억으로 출발했던 회사가 매출이 40조라니까 야 이거 뭐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근데 쿠팡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쿠팡이 원래 쿠폰 팡팡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쿠폰을 예전에 이제 뭔가 공동 구매식으로 하면 쿠폰을 많이 준다 해서 쿠폰 팡팡으로 말 그대로 그냥 조그만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의 아마존까지 와 있는 건데 벌써 그게 한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참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김원철 평론가님께서는 그 일단 대략적인 말씀을 좀 먼저 주셨는데 이 쿠팡이 그래도 다른 소셜 커머스에서 차별화를 성공하고 여기까지 온 첫 번째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좁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화율도 굉장히 네. 이제 크고 사실 지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서울도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 굉장히 많고. 굴곡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뭐 슬리퍼 끌고 뭐 물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지형적인 요건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 앞전에 우리가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배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럼 배달한다는 게 뭐 짜장면이나 뭐 음식만 배달하느냐 그게 아니고 결국 모든 물품들을 이제 배달하는 구조. 특히나 우리나라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아파트에서 편하게 다른 물품까지 배달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정말 이제 파고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뭐 로켓 배송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물류 혁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통업계에서 뭐 상품이 있으면 뭐 상품뿐만이 아니고 가격도 좋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배송도 이제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뭐 물건이 좋으면은 사실 가격이 높고 네. 또 가격하고 뭐 이제 상품 질이 좋은데 배송이 잘 안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거를 해결해 준 것이 저는 이제 쿠팡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 쿠팡의 가격 차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약간 좀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변동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결국 다른 사이트나 다른 매장과 비교해서 그때의 가격이 변동이 되니까 네. 그때 그 가격을 변동시키니까 이제 그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잘 익숙하신 분들은 네. 최저가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이제 매칭 시스템을 잘 갖췄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저렴하게 뭐 요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최저가 보장 정책의 이면에 관련돼서 공정위가 뭐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2심까지는 그거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을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제도로 가능한 것들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쿠팡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격이나 뭐 물류 전략뿐만이 아니고 쿠팡맨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또 많이 했다. 네. 그리고 쿠팡맨들에게 친절함과 배려 이런 그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네.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교환과 반품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줬던 그런 요인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와우 멤버십. 그러니까 이게 참 편리한 게 일정 정도 돈을 내면은 그 한도 내에서 개수에 상관없이 빨리 그 물품을 이제 배달해 주니까 돈 저 조금 더 내고 네, 그 비용을 이제 더 상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결국 대형 마트를 무너뜨리는 이제 총알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 외신하고 인터뷰에서 그 쿠팡 CEO가 그런 얘기를 쿠팡의 목적은 고객들이 쿠팡이 없을 때 어떻게 팔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약간 오바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온라인 쇼핑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다른 거는 말씀하신 대로 로켓 배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쇼핑이 약간 카테고리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사고 오늘 필요한 것들은 쿠팡에서 사고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와도 괜찮은 건 네이버에서 사고 언제 와도 되니까 싸면 된다는 건 이제 알리템으로 가는 이런 게 정해지면서 어떻게 유통이 이제 온라인도 그 목적별로 좀 나눠지는데 쿠팡의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와우 멤버십이 7,9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인상될 때 많이 이탈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다른 멤버십을 끊고 이건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로켓 배송에 대해서 그 고객들의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인터넷에 흔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만 원에 배송비 5,000원, 2만 5천 원에 무료 배송. 그럼 후자가 더 기분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로켓 배송 멤버십을 유지하는데도 하나의 심리적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로켓 배송이 지금 다른 거하고 가장 큰 차별점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그 쿠팡이 아까 풀필먼트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로켓 배송이라는 게 사실 2014년에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밖에는 사실 안 됐다고 네, 그렇네요. 보거든요. 근데 그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의장이 대단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손정희 회장한테 투자를 받을 때 네. 사실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상품과 고객 간의 간극을 줄일 것이냐. 그렇죠.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직접적으로 된 거고요.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돈이 있었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럼 딴 유통업체들은 왜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되면은 사실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상장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단 투자할 자본에도 좀 그 여유가 별로 없었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은 다른 주주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야 됐겠죠. 네, 무차별적으로 가령 뭐 물류창고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물류창고에서 한 발 더 나간 어떤 풀필멘트 센터를 갖다가 짓겠다라고 했을 때 주주들을 설득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쿠팡의 그 당시 그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뭐 사실 10년 동안에 6조 2천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당시 누적 적자가 거의 6조 원 규모였었어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당시 언론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습니다. 이거 금방 망할 거다. 아, 이거 그래서 그 쿠팡 금방 망할 거다. 네.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네. 언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회수할 거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그 어떤 김범석 의장의 어떤 뚝심이 지금 이제 결실을 사실은 맺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국세권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국에 시군구가 260군데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중에 182개가 로켓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랍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70%를 커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쿠팡의 목표는 2027년까지 100%다 이걸 갖다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는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일단 지르면 빨리 와야죠. 예, 이게 사실 뭐 며칠 기다리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그 가격이 싼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사실 시간도 더 어떤 걸리니까. 쇼핑의 재미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만 하더라도 사실은 과거처럼 이렇게 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를 별로 안 갑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가령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신선식품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산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젓갈이나 이런 거나 예, 예, 가능하죠. 예, 예. 이게 뭐 염장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나 가능했지. 채소류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을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시키면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그 지금 쿠팡의 능력은 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객들을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큰 힘 자체는 사실은 로켓 배송에 있다. 네. 시키면 바로바로 온다. 네.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 거고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보여줬기 때문에 쿠팡에서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용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네. 없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 이제 물류창고들을 대규모로 네. 만들어야 됐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 전혀 없잖아요. 이제 창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연결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거기 운영하는 비용들을 이 물류 쪽에 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시기도 전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0조 원 넘었을 때가 바로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선식품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신선식품 그러니까 먹을 거는 직접 보고 골라야 네,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이제 식품조차도 제대로 이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버리면서 그때 시켜보니까 뭐 별다른 이상도 없고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가에 네. 가격도 적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저가 보장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사과를 시켰는데 굉장히 신선한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새벽에 신선식품을 받아보는 것이 바로 로켓프레시인데 네. 이거로 이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됐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장을 본다는 게 이마트 가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치 다 쇼핑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한 달치 다 네. 구매를 해가지고 쟁여놓고 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문화적 의식도 있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이게 비만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로켓프레시로 충분히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더욱더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와우 멤버십도 당연히 돈 좀 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포기하고 최대한 이거는 네.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기존 회원과 또 새로운 회원들이 락인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들이 어떤 코로나19와 그런 시기 맞물리는 것과 아울러 가지고 좀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요즘 다들 아파트에 사니까 가끔 운동 삼아서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내리다 보면은
집안마다 이제 쿠팡 프레시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요즘 이제 박스를 하지 않고 이제 부직포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집안마다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거는 이제 쿠팡은 그냥 다 쓰는구나가 됐고, 그리고 그때 예전에 시장 가서 그날 먹을 거 사오는 건 이제 쿠팡 프레시로 하고, 그리고 쟁여놓을 것들은 이제 코스트코로 가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쿠팡하고 코스트코가 M&A를 하면 유통은 다 그냥 먹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하거든요. 쌓아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코스트코고, 그날 먹어야 될 것들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코스트코 하다 보니까. 같은 경우 주로 자영업자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꼭 그렇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뢰도가 꽤 높은 코스트코만 하더라도 1년에 한 8만 원 정도의 연회비가 있으면 7,900원 월 그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정도 신뢰도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유통에서 해낸 것 같고, 특히 좀 아쉬운 게 CJ 대한통운하고 네이버 쇼핑이 원래 이거 풀필먼트를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쿠팡 다운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참 궁금한데, 그 대한통운도 우리나라 물류 택배에서는 1위고 네이버 쇼핑도 사실 쿠팡이 그렇게 밀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하고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경쟁이 돼야 멤버십 가격이 안 오를 테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만 해도 쿠팡이 애국 기업 아니냐, 미국에서 적자 봐가지고 미국에서 돈 땡겨서 한국에서 적자 보고 있으니까 진짜 외화벌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런 모델이 쿠팡이 보여주긴 했지만 쿠팡만 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다른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유통기업에 대한 들이 대응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가 그래도 네. 가장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될 수는 있겠죠. 뭐 네이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그렇죠.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사실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그 쇼핑 플랫폼을 갖다가 만드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만의 쇼핑 앱 이것도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통합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 측면도 쿠팡보다 절대로 못하지는 않을 거다.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은 좀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네. 그 물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구축을 해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랑 CJ랑 연합을 해서 풀필맨다 센터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이 서로가 다른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누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문제부터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 산적하거든요. 그게 어떤 한 CEO의 결단에 의해서 사실은 그 지금 쿠팡처럼 김범석 의장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땅값이 싼 곳이 과거의 물류 창고라면 싼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루 만에 어떤 도심에도 이거 근접한 데다가 이 땅을 마련하고 사실 이건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드는 건데 그런 결단을 갖다가 어떤 한 기업이 아니라 두 개의 기업이 연합을 해서 이걸 갖다가 한다? 물론 거기에는 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러스 시너지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네이버가 커머스 시장에서 쿠팡과 어떻게 보면 대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금 물류 시스템 고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 수가 23년 말에 1,400만 명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뭐 좀 한 과장해서 집에 한 명이 말하면 가입한 거 생각하면 한 뭐 3분의 1 다. 정도인데 그 중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2분의 1 정도가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로열티, 그러니까 이 굳건한 어떤 충성심을 갖다가 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기술 기업인 네이버의 생각하고 또 레거시 물류 기업인 대한통운의 생각이 좀 유기적으로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따로 뭔가를 출자를 해서 뭐 다른 법인을 만들든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자본이 들어갈 텐데 쿠팡처럼
거기서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건가에 대해서는 양측 주주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네이버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보다는 아마 이커머스 네. 때문에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사실은 더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가요. 네. 2023년은 쿠팡이 1위였고 그 다음이 11번가 지마켓 순이었는데 2년 만인 지난 1월 기준으로는 쿠팡이 1위고 알리와 테무가 그 다음 순위를 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번가와 지마켓은 이미 완전히 밀려났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알리하고 테무가 최근에 그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선식품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선식품뿐만 아니고 가전제품, 패션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물류창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테무도 지금 뭐 보니까 김포 한강도시에다가 물류센터 5만 평짜리를 지금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알리도 자체 물류센터를 지금 오픈한다고 하니까 네이버보다 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중국계 커머스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이 트럼프 행정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액 면세 제도를 아마 폐지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800 이하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관세를 다 부과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겨냥해 가지고 중국 이커머스들 알리테무가 더 공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변수까지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특히 요즘에 아까 이 협업 말씀하셨잖아요. 알리가 그 신한하고 카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게 알리를 이용할 때 10%를 무조건 다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 이제 와우 멤버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멤버십이 없이 기존의 정보가 아예 없어도 이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니까 이 결국에는 이제 쿠팡의 그 빈점을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과연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적은 쿠팡이 아니라 사실 이제 중국계 커머스다 말씀을 주셨고 저만 해도 이제 좀 알리템으로 좀 쓰다 보면 11번가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좀 비싸게 느껴지거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울렛에서 놀다가 백화점 본점에 간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는데 특히 그 앱을 가지고 앱이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써보면은 이제 쿠팡보다 오히려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눈치가 좀 빠르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정도거든.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뭐 이런 거 할 때 뭐 자꾸 1,500원이라도 쿠폰을 찔러주고 지금 사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다른 지마켓이나 11번가에서는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오늘 주제가 쿠팡이니까 쿠팡을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지에서 이번에 2025년 올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제 쿠팡을 뽑았는데 이게 유통업체로서는 아마존보다 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지금 쿠팡이 꿈꾸는 건 이제 한국을 넘어서 한국에서 이제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넘어서 일단 인근 국가 한국하고 비슷하게 밀도 높게 사는 뭐 싱가포르이 됐던 이런 데서의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은 이게 가능해도 해외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가 아직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윤평원 교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반드시 어려울 거라는 거에는 뭐 저는 의문의 여지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사실은 21년도에 일본을 진출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쿠팡이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실패한 이유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실은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일본에는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아마존 제페이라든지 락텔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플랫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쿠팡이 거기 새로 진출을 해서 사실은 시장의 파이를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알리랑 익스프레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쿠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걔네들 판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워낙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쉽게 세력을 못 펼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반실패를 한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그걸 갖다가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만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인구 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네, 우리랑 비슷하니까. 그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거 네, 안 일본은 좀 쓰잖아. 보수적이기도 아직도 하니까. 신용카드도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는 계속 비교적 굉장히 열려 있는 나라고 인터넷 사용률도 높고 네. 도시 인구 밀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Q1Q로 매출이 한 20 몇 % 정도 늘어난 줄 알고 있어요. 분기 매출이. 그래서 그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쪽에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걸 무시를 사실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습관 바꾸기가 참 예, 어렵죠. 예.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뭐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좀 보수적인 시장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곳은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성과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김평원님께서는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뭐 선점받는 기업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일본을 우리가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일본 되게 넓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쿠팡이 이걸 커버할 수 있었을까? 뭐 자금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하지만은 사실은 자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커버할 수 있는 캐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뭐 그런 이용자들 그런 문제도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범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한 23% 정도 이렇게 매출, 특히 로켓 배송 매출이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그리고 K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겠고 실제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보니까 490대만 달러 한 22,000원 이상만 주문하면은 다 무료 배송을 해주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300원 하는 우리가 이제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쿠팡의 매력은 600만 가지에 이르는 그 물품이잖아요. 사실 그건 대한통운이 그걸 커버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점인데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구비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이미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쿠팡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7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을 지금 쿠팡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대만에도 실제로 한 30% 정도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실제로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쿠팡이 대만에서 잘 되게 되면 쿠팡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대만에서도 지금 한 40%에서 70% 정도 정상가보다 좀 낮게 공급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서로에게 다 좋은 모델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좀 나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여러 가지 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만에서 보면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다 이제 외작의 기업인데 아마존보다는 이제 쿠팡이 이제 갖고 있는 매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일본이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넓고 그리고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네, 그리고 일본이 넓은데 또 정확히 얘기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커버하기가 비용이 크고 게다가 다 섬이니까. 섬과 섬 간의 연결이 물론 주요 다리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처럼 쉽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커버는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정말 동네 단위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요한 부분만 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쿠팡 이츠가 일본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일본 분들도 어떻게 배달 좀 시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의 문화라는 건 약간 좀 독특한 측면이 네. 있어요. 그건 뭐 차치를 하고서요. 네. 사실 뭐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자꾸 진출하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믿음 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업세에 몫일 것 같은데 어쨌든 배달의 민족도 2번 실패를 했지만 2번 다 실패했어요. 네. 2014년에는
처음에는 뭐 이 배달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그쪽에 좀 약간 좀 네, 밀린 아무래도.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현재 시장 파일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제도전을 했는데 그쪽은 뭐 어느 정도 좀 늘려가는가 싶더니 딜버리 측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본사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쿠팡이츠가 이제 뒤늦게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배달 시장에 들어간 건데 음식 배달 시장에 들어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우버이츠라는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2016년 미국 회사죠. 거기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한다고 그러죠. 우버이츠, 네이버 그 라인 해가지고 거기도 한 20몇 %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깰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배달 시장은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이 커머스 시장과는 달리 사실은 엄청난 투자라든지 초기 자본금이라든지 물류센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돈이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마케팅비가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쿠폰 얘기가. 팡팡 뿌려야지. 예, 돈을 팡팡 뿌려야지 뭐 기존의 라이더들도 데려올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거는 거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몇 가지 안 돼요. 이미 우버이츠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본 사람들 신용카드 결제하니까 현금 결제 받아준다든지 그럼 그쪽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차별화 시키려고 그러면 할인 정책밖에 사실 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쿠폰밖에 없죠. 특별하게 글쎄요. 제가 그 경영진이라고 해도 무슨 특별한 차별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한국 음식을 갖다가 자신들이 만들어서 한국 음식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 이마트 음식만 비슷하게.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예. 뭐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글쎄요. 이 정도 이외에는 사실 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너무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존재를 한다. 네, 또 우버는 기술력도 있을 네, 것이고. 그러니까 쿠팡이츠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일본 배달 시장을 들어가서 이게 진출을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쿠팡이츠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 한국에서 잘 단독 되고 배달이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25% 정도 점유율을 네. 가져갔잖아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정책들. 네. 그다음에 라이더를 갖다가 코로나 때는 막 엄청난 돈을 투하를 하면서 네, 맞습니다.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쨌든 마케팅과 어떤 차별성에서 일정 정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수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배달의 민족은 실패를 했던 그 시장에 지금 쿠팡이츠가 다시 도전장을 냈는데 김평원님께서는 이번에도 이거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쿠팡인데라고? 쉽지 않은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락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앞에서 이제 계속 철수하지 않고 시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국내 이제 1,400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쇄 효과가 이제 로켓프레시처럼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딱 놨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건 길게 봤어야 되는 문제죠. 아까 뭐 앱을 활용하는 인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적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쨌든 간에 점차 확장되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노렸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근시안적으로 봐야 했던 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젊은 층들 중심으로 그런 한국 컨텐츠에 대한 혹은 제품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그것도 생각이 마케팅 들어요. 비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걸 실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달 음식 시장을 가지고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 가지고 연쇄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로드맵은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아마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시장이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제 배달 시장으로 진입을 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현재 일본 배달 음식 시장이 2019년에 약 한 1조 6천억 원인데 2022년에 3조 2천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니 네. 경쟁자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진입을 하는 건지 그 시장을 구체적으로 노리고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어서 그런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 뭐 과거와 달리 탄알이 좀 여유 있어졌다라고 해서 뒤늦게 무조건 뛰어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쿠팡의 특징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도전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한 거에 도전해서 불가능해지는 것도 좀 그런 리스크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게 쿠팡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만 계약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주문만 뭔가를 서비스를 더 해달라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쿠폰 전쟁 이게 제살깎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도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유율이 늘지 않아도 파이가 커지면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쿠팡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유통 3사의 매출 합산보다 쿠팡이 넘어서 40조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 또 재밌는 게 매출이 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이제 인력들이 많아져가지고 직접 고용을 하는 쿠팡맨부터 시작해서 쿠팡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수가 또 유통 3사의 합산을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요 유통 공용이 된 건데요.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오니까 좋은 건데 쿠팡 입장에서는 빨리 보내줘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에 쫓긴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들의 엄청난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산재 처리가 될 정도의 큰 사고가 좀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비인간적인 숫자를 놓고 시간을 사람보다 우선해 놓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쿠팡이 정체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최소한의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게 균형이 될런지 윤평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금까지는 과거 10년이 성장을 위해서 줄다름을 쳐왔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부의 어떤 종사자들 네. 아니면은 더 고객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죠. 네. 사실 그 일종의 쿠팡이 이제 사실 뭐 미국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이다 보니까 네. 미국 문화를 갖다가 많이 접목시킨 측면들은 사실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완전한 미국 문화가 아니라 가령 뭐 클렌징 제도라고 해가지고 업무 성과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든지 그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네. 측면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실정에 맞게끔 최소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이 지금 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그 굉장히 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잖아요. 뭐 그렇죠. 쿠팡맨들이니. 그 의학계에서 제일 염려하는 게 그 고정 연속식 심야 노동.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어떤 속해 있는 그 종업원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때도 이제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영업이익도 뭐 연간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씩 나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야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네. 그다음에 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게 사실 물론 이제 쿠팡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헌한 거 굉장히 많죠. 일자리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갖다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더 좋은 기업으로 태어나려고 한다면은 네. 또 그렇게 돼야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1,400만 원의 와우 멤버십을 가진 그 어떤 고객들의 이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게 좋은 기업 또 선한 기업이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야지만 네. 사실은 그것도 존속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진들은 사실 부탁은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쪽에 어떤 균형 네. 이런 쪽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이 모델이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달려왔다고 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으니 양보다 이제 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고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쿠팡에 이게 새벽에 보내주기 위한 뭐 심야의 높은 강도의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쿠팡이 이런 직접 고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키는 분들도 좀 부담이 덜했어요. 네. 근데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 인력을 지금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로 이제 전적을 시켰거든요. 네. 그 이제 외주화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택배 노동자도 한 12,000명 정도 되고 쿠팡 친구는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할증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산재 할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로 전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이나 이제 관련 단체에서는 좀 전수조사를 하자. 지금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래 쿠팡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면 이런 노동자 대우 처우를 이렇게 좀 약간 비껴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문제가 그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양 글들을 보면 갑자기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급전이 필요할 때 뭐 쿠팡 물류센터에 가서 약간 고소득 알바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쿠팡맨은 하나의 그 사회 안전망 제도화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던데요. 있었죠. 예. 예. 그런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소한의 질을 좀 높여준다면은 국가도 민간 차원에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기여해주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그런 거에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는 두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